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이 만난 사람들. 예, 오늘 모신 분은요, 2021년 상장기업 업종 지도란 책을 지금 매년 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지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업종별로 설명들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록도 있고요. 그래서 요 저자분이신 박찬일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주식시장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수익이 장난 아니셨죠? 그렇죠. 뭐 일반 금리나 이런 거에 대비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지금 웬만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시리라 생각되고요. 저 역시도 괜찮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시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올라가는 주식들을 사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동안 또 안 올랐던 것들 찾아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교묘하게 올라가는 주식 샀는데 산 다음부터 빠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안 올라가서 샀는데 계속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좀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좀 알고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좀 모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책을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기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어떻게 이런 좀 아이디어를 내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고요. 네네. 그래서 저의 그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작업을 시작했던 것인데 네네. 이것이 이제 계속 진화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성과로 나온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업종 지도를 그 연말에 냈었죠. 그래서 2019 상장기업 업종 지도를 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약 1년 정도를 지금 현재 상장된 기업이 한 2,100개가 좀 넘습니다. 2,100개 정도 됩니까? 네, 이게 물론 코스닥 이제 코스피 다 합쳐서요. 네네. 예. 거기에 이제 우선주는 제외하고 또 ETF도 제외하고 또 네. 스펙이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네. 순수하게 이제 제조업을 하는 이제 그런 분야들 기업들이 대략 한 2,1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네.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하나씩 좀 찾아보는 건 어떨까. 옛날 워렌 버핏이 젊은 시절에 네. 그 탈람 같은 주시장의 그 정보를 모아놓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젊은 시절에 그것을 그것을 다 완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 나갔던 것이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이셨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흉내낸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저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시간을 내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고 네. 전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2,100여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100여 개의 기사업 보고서를 다 보신 거예요? 거의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네. 처음에는 무척 힘든 일인데요. 네네. 이제 보통 한 2,300개 정도를 이제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대충 이제 동일한 분야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보다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져요. 점점점 가게 되면 뭐든지 네네. 첫 걸음이 힘들듯이 이것도 네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업 지도 보고서를 다 본 다음에 네. 이제 업종 지도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업종 지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업종 지도는 이제 그 2,100여 개의 기업을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첫 번째 관문이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디를 찾아봐도 네. 내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좀 합당한 사이트나 네. 어떤 정보지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대체적으로는 누가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라고 하는 이렇게 추천을 할 수는 있어도 많은 걸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네. 대부분 다 누가 소개를 해서 네네. 그냥 뭐 솔직히 지인 소개죠. 네. 직장인들 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요. 그렇고 그리고 뭐 깊고 공부하신다는 분들도 증권사 쪽 솔직히 샀다 팔았다만 거기 그러니까요. 리포트도 안 네. 보시고 네. 네이버 주식만 보시는 것 같아요. 느낌상. 주식들 보시니까 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많이 조회된 거 네.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 상한가 종목들 그렇죠. 이런 것만 계속 보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2,100여 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이것을 나름대로의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면 네네. 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혹은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분야의 기업을 찾아 나가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기업들마다 그 사업 보고서에 그 업종의 특성들을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가령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을 하는데 네. 그 가운데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있고 뭐 그렇죠. 가전도 만들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부문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 많은 기업들을 찾다 보면 동일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동일한 어떤 업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기업들을 분류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작업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토탈에서 이제 25개의 업종으로 분류를 하고 네. 그 밑에 또 다시 이렇게 그 나뉘어지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더 나누어서 이제 109개의 섹터라고 하는 세부 분류로 또 이어져 있습니다. 25개에서 업종에서 이제 109개에서 109개의 또 섹터로. 야. 네. 또 109개의 섹터에서 또 네. 그 안에 각각의 섹터에서는 또 다시 네.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또 분류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또 다시 소분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제가 네. 그래서 세 가지의 그 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업종, 섹터, 소분류인데 네네. 그리고 소분류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기업이죠. 기업이고. 네, 그래서 야.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고, 반도체 분야에 속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소분류로 들어가면 이제 제조사로 들어가 있고, 제조사.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이 업종 지도의 업종 분류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아 어느 업종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구나를 대략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일단 이렇게만 뼈대만 그려도 네. 이게 어떤 기업이고 어디서 돈을 버는지를 네.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음. 삼성전자 옆에 바로 SK 하이닉스가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 이 두 기업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쟁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업 평가라든지 가치 분석을 할 때에 아, 나는 SK 하이닉스와 비교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것까지 그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유, 좋네요. 일단 딱 뼈대만 딱 들어도 야,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구나. 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왜 그전엔 이런 시도를 안 했을까요? 그 전에 이제 그 지금도 현재 뭐 업계 지도라고 해서 네. 그 어떤 증권사에서 하나 나오고 있는 책이 있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책은 이제 제가 한 방식이 이제 마인드맵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마인드맵. 그러니까 마인드맵으로 어떤 시각화되어 있는 것에는 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싶고요. 네. 그래서 좀 저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까지는 진행되어 있지 않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마인드맵만 보더라도 그냥 업종 이렇게 기업차가 다 나오니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브로그니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만 돼 있었는데 네. 책을 내주시니까 거기다가 설명을 또 붙여주시니까 네. 그냥 쑥쑥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반 초보자들이 봐도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업종 종목 지도를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떤 종목을 투자할 그렇죠. 것인가일 네. 텐데 그러면 이걸 투자에까지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되나요? 그럼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 네. 책이 어찌 보면 그다지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네. 내가 알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체적인 정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20년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웬만한 아파트는 정해는 그렇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저기 어떤 아파트 얘기 나서 딱 얘기를 들으면은 네. 되게 신기해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주식 투자하시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예. 이 책은 어찌 보면 이제 주식에 이제 막 그 진입하신 분이거나 아직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많은 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템인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어떤 기업을 선택할 거냐의 그렇죠. 문제는 그게 제일 이건 중요하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가 경쟁 기업이 있다면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될지 SK하이닉스 사야 될지는 이 네. 지도에서는 얘기하지는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 내용을 담기에는 이 책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까지는 진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보려면 뭐 재무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죠. 결국은 이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일단 후보군들을 만드는 네네, 거네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지금 뭐 항상 뭐 테마주니 뭐 네. 어떤 업종이 좋냐는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네. 이제 기업들이 나오는데 매칭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이 딱 나왔을 때 어디에 포함됐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제일 지금 핫하게 지금 그 거론되고 있는 분야가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식은 모르지만 전기차, 2차 전지 뭐 네, 요즘 테슬라 모두 다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시장도 가장 네. 지금 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분야가 지금 네. 전기차인데요. 네. 그럼 전기차에 대한 것을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업종지도에서는 전기차를 이제 그 세부적인 섹터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제조사와 그다음에 네.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그다음에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 네.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섹터별로 구분을 해놓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가령 배터리 소재로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내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럼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라고 할 때 어떤 기업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을 바로 그 접근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네. 그럼 이 기업은 전기차 내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업종 지도를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중에서도 배터리 소재에 해당하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구나라는 네. 걸 좀 아실 수 있고 에코프로비엠 바로 옆에 LNF라든가 이런 어떤 또 경쟁 기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 같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그 본문에는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그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일단 목차가 너무 좀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잘 반영이 돼 있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지호 대표님께서 일단 추천사 해주셨네요. 감사할 예,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파트 1, 2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이제 전기차, 수소전기차, 자동차 트렌드에 대한 그런 테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테마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수소전기차, 자동차 트렌드에 대한 지금 설명들 쫙 풀어주셨고요.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 바다에서 기회를 찾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높은 이익률과 성장률에 주목하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요즘 제가 그 신과 함께 3프로 TV 통해서 가끔 나왔던 얘기여서 책에서 썼는데 요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셨고요. 데이터 3법과 IT, 뭐 금융 이런 것들, 언택트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지금 코로나 시대 이 작년부터 해서 뜬 업종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매년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해 이런 주목해야 될 테마군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트 2부터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25개 업종하고 그 밑에 있는 109개 섹터들을 쫙 정리해 주셨잖아요. 너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이슈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기껏 알고 있는 게 결국은 배터리, 2차 전지인데 LG화, 예, 그다음에 삼성 SDI, 뭐 좀 작긴 하지만 SK 이노베이션. 그거 말고는 몰랐었는데 아까 또 어떤 기업이 있다? 에코프로비엠. 예, 그 에코프로비엠. 양극재에서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예.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 좀 알아야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좀 연관해서 좀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뭐 이게 전국 공정 3사가 있는데 PNT, PNE 솔루션, 이노메트. 저희는 모르는 기업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찾아 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야,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기껏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증권사 리포터인데 증권사 리포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들만의 용어로 딱 써 있어 갖고 좀 어렵죠. 예,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거는 네이버에 그냥 우선순위 나온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뭐 제일 많이 오른 종목, 뭐 빠진 종목들 때문에 좀 많이 검색하는 것들. 거기는 어차피 검색률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걸 좀 어떻게 주식 공부를 하면 좋을지 조금 좀 팁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흔히 지금 저도 이제 테마라고 하는 말을 좀 쓰긴 했는데요. 테마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좀 뜨고 지는 그런 어떤 좀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테마이긴 한데 그 테마가 사실은 가장 지금의 인기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처음 이제 주식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게 그 테마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주식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제 그럼 이런 공부들을 어떤 공부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추려낼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무작정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는 그 기업의 매출액 사이즈를 먼저 봅니다. 아, 매출액 사이즈. 그러니까 그 테마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기업이 인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체가 있는 기업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기업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 들어가서 해당 기업을 치시면 그
해당 기업의 사업 보고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뭐 네. 분기 보고서와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 올라와 있는데 그걸 열어 보시면 거기에 사업의 내용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제가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그것이 사업 보고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실제 매출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것이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의미 있는 매출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게 반영이 될 거잖아요. 네네. 네, 그것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과거치도 비교해봐서 이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지 그래야지 이 분야에 대해서 이 기업이 조금 더 발전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식 공부하면서 이제 매일 이제 정보를 접하는데 그 정보를 접함에 있어서도 저는 좀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정보를 다 취합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그 네이버 증권에서 나오는 그날의 어떤 기업 정보 간단하게 이렇게 그 제목 정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사로서는 이제 비즈니스 포스트라고 하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비즈니스 포스트를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보는데요. 네. 그게 좋은 점은 그 우리나라의 각각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만약에 뭐 반도체면 SK, 삼성전자, 그리고 뭐 조선이면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요 뉴스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환경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예.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리포트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업 리포트는 대체로 잘 보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기업 리포트는 애널리스트의 주관적인 시각이 좀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걸 보다 보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힘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힘에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산업 리포트를 봅니다. 아. 네, 환경 컨센서스에 가면 산업 리포트란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걸 매일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업종지도를 쓰게 된 주요 그 지식이 어찌 보면 거기에서도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우, 좋네요. 일단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전자공시 다트에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그것들은 이제 과거 추이랑 또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뭐 인사이트가 생길 거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기업 정보들 뭐 네이버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기업 정보들을 매일 올라오는 것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포스터라고 네, 하는 비즈니스 포스트. 이건 인터넷 네네네. 예. 인터넷판으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공짜예요? 비즈니스, 네. 예. 그 신문사입니다. 신문사 예 공짜라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공짜입니다. 예. 그리고 환경 컨센서스 저도 이거 보는데 환경 컨센서스도 공짜입니다. 근데 이게 그 환경 컨센서스는 이게 또 잘 안 올리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리포트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이 유료든 무료든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또 전문적인 그쵸, 또 그쵸.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 요 정보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필요하신 것들 이게 좀 몸에 루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공부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런 업종이 있다, 네. 섹터가 있다 네. 이 정도 소개해도 한두 시간이 뚝딱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마 주식을 좀 이제 업종 분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오늘 방송을 좀 반복해 보시면 좀 저희가 한번 그래서 뭐 종목을 찍어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업종이 있다라고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책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여기 종목까지 다 선정이 돼 있으니까 올해 이제 이 종목들 중에서 무조건 다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관심 있게 보자라는 차원으로 5개 종목 테마를 추천해 줬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가장 기본일 텐데 일단 업종이 25개 업종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일단 어느 업종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혹시 이 업종 25개 업종을 이제 배치를 하셨는데 네. 순서의 의미가 있나요?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고요. 예. 원래 2019년 판에서는 제가 이제 업종의 특성을 4가지로 분류해서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제 나눴었는데요. 네네. 뭐 지식 집약형 혹은 뭐 경기 순환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네네. 그 특성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어서 이번에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워렌 버핏 그분께서도 일단은 전체를 한번 다 아우르신다면 조금 인사이트가 커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제
부동산 중개사예요. 네, 공인중개사. 네. 그러니까 가지고 우리가 자격증을 땄는데 처음에 그 책 되게 다 해서 5개 종목인데 과목인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일단 풀로 통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정독을 하는 것들이 좋더라. 네. 네, 그런 차원으로 아마 일단 오늘 방송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영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IT 업종이었었는데 ICT 업종에는 시스템 통합과 네. 정보 종합 산업 보안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네. 말이죠. IT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죠. 야, 그렇구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경쟁 기업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의 넘버 원 기업이죠. 카카오는 그 모바일에서 넘버 1이고 네. 네이버는 인터넷에서 그렇죠. 넘버 원. 웹- 근데 웹사이트에서 이제 지금 그렇죠. 이 두 기업 모두가 다 지금 공룡처럼 지금 사업을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것 네, 같아요. 원택 시대에 가장 혜택받은 기업입니다. 야, 일단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1등이군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주가만 보게 되면은 카카오가 더 높네요. 네. 야. 근데 이제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초보 이제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쵸. 기업을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보실 때 주가를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주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주가에는 어떤 정보도 담겨져 있지 않고요. 그쵸, 시가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네, 왜냐하면 주가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그 주식 수에 의해서 네. 그 가격이 결정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액면가 5,000원짜리나 그쵸. 액면가 500원짜리나 이런 식의 네. 거기에 이제 발행 주식수가 몇 주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25만 원, 네. 그다음에 뭐 카카오는 뭐 37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가에서는 카카오가 더 비싸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네이버가 더 비싼 기업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가보다는 시가총액을 더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쭉 봤더니 이름은 대충 들어봤는데 네이버랑 카카오만 확실히 알지 다른 기업들은 이름만 들어본 게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 전문적인 그런 어떤 네. 사업 영역이고요.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매우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그 분야 같은 경우에는 SI라고 해서 네. 그 기업의 그 모든 어떤 인터넷을 또 통합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이에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에 다 SI 업체들을 그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SDS.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의 아시아나 IDT. 뭐 이런 기업들이 SI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그 사내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IT 업종이 이제 그 업종이고요. 두 번째 섹터가 IT 업종의 인터넷, 보안,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또 소분류, 또 중분류, 대분류 또 해놓으셨어요. 네. 한번 그 보시게 되면 체계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분류에 대해서 또 업종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일단 딱 몇 페이지 넘기도 하는데 재밌어요 그냥 이런 기업을 알아간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완전 초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말도 안 되게 무식한 질문을 할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표가 한눈에 잘 좋긴 한데 네. 일반인들이 네. PER, 그러니까 퍼라고 보죠. 네. 네네. PBR, 네. PCR, 네. ROE, 네. DY 네. 들어봤는데 네. 정확히 어렵죠. 구분을 못해요. 네,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좀 예.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이익에 대비해서 네네. 이 기업의 그 주가가 얼마냐를 묻는 지표입니다. 네네. 그리고 PBR은 PBR은 네, B는 이제 자본이에요. 네. 북밸류라고 해서 자본 대비해서 기업의 주가가 얼마냐를 묻는 지표고, 네. PCR은 PCR. 네, 이제 그 이익과 다른 또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그 재무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금 흐름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냐를 묻는 지표고요. 네. ROE는 네. 이제 그 기업의 이익률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거와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 대비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를 묻는 게 ROE입니다. 네. 그리고 DY는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매년 그 기업이 배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금리가 얼마냐라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나열한 이유들은 그 각각의 지표를 가지고 그 주가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다면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퍼만 가지고 보면 그냥 이익만 가지고 기업을 비교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한 면들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 공간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쵸? 쉽게 설명해 놓은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매일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제 몸에 익으셨겠지만 이제 주식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봐도 한 번 읽고 이해하는데 네. 이게 바로 어렵죠. 분석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 PER, 퍼 같은 네. 경우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죠. 숫자가 낮은 게 좋은 숫자가 거죠? 낮은 게 네. 좋고 네. PBR도 낮은 게 싼 겁니다. 그러니까 PBR이나 PER은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네, 네. PCR도 역시 낮은 게 좋은 좋습니다. 거고. 예. ROE는 높은 게 좋고. 네, 배당 수익률도 높은 게 좋고. 좋습니다. 예, 금리처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P를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거고요. ROE나 DY는 높은 게 좋은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상 이제 주식을 딱 투자하려고 딱 보시면 네. 시장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이 기업들의 PBR을 보시면 PBR이나 펄을 보시면 굉장히 숫자가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포가 아니네 이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할 수 예.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에 대한 네. 어떤 프로세스를 설명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네. 제가 간단하게 그냥 네. 저는 PBR하고 ROE를 비교해서 네. 그 ROE 수치에다가 점 하나를 찍으면 네. 적정 PBR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묘수가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ROE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할인율 네. 10% 적용했을 때 어떤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ROE가 10%인 기업 만약에 네. 그러면 이 기업은 PBR이 1. 네. 1이면 이 기업의 가치는 적정한 거예요. 근데 네네. 1을 넘어가고 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가를 살 때 권리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제 PBR 1에서 더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건 권리금도 안 주고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ROE가 안 좋다는 이유. 그래서 네. PBR이 낮은 거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접근에 들어가면 네. PBR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PBR이 낮다고 해서 투자를 못하는 것도 아니죠. 네. 네, 한 단계 더 진보해서 볼 수 있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PBR과 ROE, 네. 예, 그러니까 ROE 에 ROE에서 점 하나 찍으시면 곱하기 10분의 1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대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네, 대략적으로 그 높은지 기업의 낮은지. 기업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건지 아니 혹은 네.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이게 뭐 공식이 각 전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높기 때문에 투자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미래 가치들을 워낙 많이 땡겨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네.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이걸로 평가가 안 계산이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요즘 PDR이라고 하잖아요. 드림. 드림, 예, PDR. 네,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계산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P는 낮은 거, 네. 나머지는 높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ROE하고 PBR은 곱하기 10분의 1 하시면은 0.1 곱하시면 된다. 예, 그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관심은 가져야겠죠. 항상 관심 가져야죠. 네. 여기도 좀 드림이 있죠. 그래도 네네. 드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IT라기보다는 fin테크 업종의 대표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어찌 보면 지금 예전에는 은행들이 그 네이버와 카카오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갑을 관계에서 은행이 갑이었다면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갑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상황이 완전 역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은행들의 주가가 이렇게 좀 낮은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그렇죠. 완벽한 모든 조건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에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앞으로의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사람을 중요시하고 부동산도 사람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수요도 이제 사람으로 하는데 저도 똑같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은행은 직원 수를 계속 줄이고 네. 카카오랑 네이버 직원 수가 늘리고 있어요. 네, 은행에서 그거만 오히려 봐도 그 인재들 다 끌어가고 네. 있거든요. 지금. 그거만 보더라도 아마 좀 이렇게 전세가 역전된 거라고 생각이 했었었고요.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도 젊은 사람들 몇 년 같은 전까지만 해도 안 썼는데 지금은 뭐 지금 뭐 마이너 통장도 거기서 만드시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지금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좀 그 경사랑 조사했을 때 네. 그걸로 바로 다 그걸로 쏘죠. 보냈죠. 예. 그리고 네이버 페이도 저도 뭐 이런 활동하면 네이버 페이가 쌓이기도 하고 제가 또 사서 또 지불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은행에 있는 돈 쓰는 것보다 이걸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주가가 한참 인기 있어서 고공행진할 때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좀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주가가 좀 하락한다 싶을 때 네. 그럴 때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것도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업종을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좀 찍어서 가겠습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설 쪽 한번 지금 이 건설 올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분야입니다.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건설 업종은 섹터가 건설이 있고 건설 용역이 있고 전문이 있고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아까 테마 중에 폐기물 처리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따로 연관되네요. 뽑은 겁니다. 오, 왜냐하면 그러네요. 그 건설 분야에 폐기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기업이 일부 있어서 네네. 야.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올해 건설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죠. 지금 그동안에 지금 3천까지 올라오면서 네네. 건설 업종의 주가가 계속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어떤 공급 규제 정책 때문에 그쵸. 건설의 어떤 공급에 대한 좀 그 이슈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건설의 어떤 이익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예감 때문에 주가가 사실 많이 붙잡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상승한다고 봤을 때에는 건설 업종의 추가 상승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보니까 와, 제가 생각보다 네. 기업이 많아요. 아, 많죠. 네, 많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건설 이런 데만 알았었는데 중견건설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근데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20개만 보면은 일단 현대건설이 네. 1등이네요. 네. 압도적으로 1등이네요. 그리고 이제 대림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비슷한 순위로 네. 2, 3위 정도 하고 GS, 대우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시공사들이 다 일단 네. 상위 선위가 있고 네. IS 동서라는 기업이 네, 거기가 폐기물 기업으로 지금 그래요?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위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사 순위에서는 거의 없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네. 아파트도 실제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도는 현금으로 폐기물 기업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투자도 하시는 데네요. 네. 또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폐기물 처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보통 생활 폐기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이제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유해한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맞죠. 화학이나 건설 천장 폐기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폐기물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폐기를 하는 방식이 네. 이제 소각하는 것이 있고 네. 땅에 매립을 하는 그렇죠, 방식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매립을 하려면 그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립장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싫어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기업들의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하게는 50%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하고도 포함이 되는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걸 다 돈을 주고 다 처리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립과 소각의 이 양 자체도 워낙 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생활 자체가 화학 제품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폐기물의 양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네. 매립지는 점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가야 됩니다. 일례로 SK 그룹 같은 경우에 네네. 폐기물에 지금 전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네, SK 그 지주사 산하에 보시면 네네. 그 폐기물 우리나라의 넘버원 기업을 그 인수한 요 최근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넘버원이 어떤 기업이었어요? 보통 여기 이제 보시면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요. SK 지주사 밑에 이제 네네, 사업 내에 알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다 풀어주신 네네네. 거죠? 예, 책 내에 야, 있습니다. 이 책에 다 이렇게 풀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위 20개 업종 중에 대부분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다 저희 클라이언트사예요. 네. 근데 지금 유일하게 모르는 데가 인선 ENT 거기도 이제 폐기물 업체입니다. 그럼 폐기물 업체가 되게 건설 많네요. 폐기물. 이것도 그럼 많이 주가가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온 거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또 그런 분야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주식에 상장되는지도 몰랐고 계속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인선이엔티가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지금 뭐 제넨 바이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폐기물 사업 비중이 아직 좀 미미한 좀 약간 이름 자체가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건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만 짓는 건설뿐만이 아니라 뭐 토목 프렌트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폐기물 처리 쪽에 있는 기업들도 뭐 인수 합병을 하면서 점점 네. 또 그린 뉴딜과 더불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조금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에 비해서 좀 주춤하다고 있기는 하다고 하는데 금융 쪽이 있어요. 보니까 금융 쪽 한번 볼까요? 금융 쪽이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예, 지금 금융을 보니까 업종은 금융이고 네. 섹터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리츠, 창투사도 있네요. 네. 핀테크도 있고요. 네. 와, 그러네요. 섹터가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좀 이 주식 가격이 주춤하다. 네. 예. 그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 그 은행들이 지금 수익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수익이 네. 단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올해에도 분기별마다 네. 수익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저금리 상황에 지금 갇혀 있다 보니까 은행들의 기업이 그 은행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 최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요즘에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초기에 가장 먼저 그 뛰어가는 업종이 은행 업종입니다. 네. 은행의 주가가 가장 먼저 뛰어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 진행이 되어서 일정 정도의 금리 인상이 진행된 다음에는 빠져나와야겠지만 초창기에는 은행에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행의 수익은 더욱더 커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춤했었기 때문에 주춤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줬던 것 같고요. 싼 기업을 사야 수익이 나니까요. 그렇죠. 일단 여기 시가총액 20이 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대부분 다 저희가 아는 회사들이에요. 뭐 일단 KB금융이 제일 높고요. 뭐 신한지주, 삼성생명, 기타 등등 쫙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금융권일 텐데 20위에 한국사이버결제라는 데가 있어요. 네, NHN 사이버결제. 이건 뭐 핀테크 그런 건가요? 핀테크입니다. 네, 결제업체입니다. 네네. 네, 결제업체고요. 요즘에 그 언택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네. 주목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익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결제주라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면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용카드 그렇죠. 결제도 하고 이제 페이 결제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업체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인터넷 결제가 늘면 늘수록 이들의 어떤 이익이 커지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제가 이쪽 분야를 전혀 몰랐다가 작년 말에 제가 11월 12월 달에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라고. 거기다 결제 기능을 넣었더니 여기에 이제 그 이쪽에 그 피지사랑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업체를 할까 하다가 지금 저희가 KG 모빌리언스랑 했거든요. 여기 딱 나오네요. 네네. 아마 제가 이번에 그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으면은 KG 모빌리언스가 뭐가 되는지 몰랐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카드 결제만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카드 사랑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행을 다 해주더라고요. 예, 모든 카드사를 다 연합해가지고 예, 그거 맞죠. 그래서 이제 아까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NHN이 이게 네이버인가요? 네, 아니 네이버 아니고요. 그 네이버에서 따로 나와 있는 NHN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아무튼 이제 그 처음에 기착했던 아무튼 그래서 결제 대행도 그러니까 요즘 다 온라인 사이트 결제들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 포션도 굉장히 유망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모두 다 배달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다 그게 다 결제 사업입니다. 그러네요. 아무튼 저희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는요, 모든 게 다 카드 결제입니다. 현찰 안 받고요. 직원들 편하라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금융권도 은행이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혹시 이제 여기 이제 금융권 중에서도 저희 부동산 쪽에 있다 보니까 리츠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리츠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리츠는 제가 이제 그쪽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현재 리츠사들이 지금 상장한 이후로 지금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빌딩에서의 어떤 임대 수익이 좀 많이 좀 좋지 않았던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빌딩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리츠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은행과 함께 리츠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괜찮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스사 그때 한참 이슈가 될 때 신한 알파 리츠 했을 때 저도 이제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쭉쭉 올라가는 것 같더니 그다음 수익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빠진 다음에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워낙에 또 그 시가총액 규모도 너무 작기도 해서 그래서 이 리츠는 좀 아시는 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금융권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은행이나 증권 쪽에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도 이제 투자를 해봤으니까 알자. 지금도 솔직히 갖고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난 1년 내내 갖고 있었는데도 다른 종목 다 100배씩 100배 오시는데 이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모르면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거 리치 할 때 이거 솔직히 엄청 홍보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박 나는 것처럼 안정적인 뭐 이렇게 배당금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벌써 사람들이 다 개떼같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잘 모르면은 아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미국에서 세스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 할 때 보니까
이번에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왔던 게 롤러블 폰 네네네. LG. 롤러블. 이게 저거 이제 디스플레이 네. 쪽 맞죠? 그게 네네. 롤러블 폰. 예. 그것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년도에는 이제 폴더블이라고 이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롤러블이라고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폴더블은 이제 접었다가 네. 피는 그런 삼성 방식이고 거. 예. 롤러블은 이렇게 올라오는 깜짝 이렇게 한 네. 몇 초 안 나왔는데 어우 그냥 LG 깜짝 놀랐어요. OLED TV 보시면 네. 이렇게 접혀 있다가 쭉 쭉 올라오지 올라오고,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에 이제 축소 파인으로 예, 이번에 그게 만든 거 비싸요. 그게 몇 천만 원 하더라고요. 예. 이걸 근데 만든 거 그걸 같아요. 핸드폰으로 네. 실현 가능한 거죠, 그게? 네, 그렇죠. 가능한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가격이 워낙에 비싸서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걸 만드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 시장이 좀에 대한 전망들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도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1등인데 네네. 원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경쟁 업체인데요. 예.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삼성전자에 종속된 그쵸, 기업이고 그쵸.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네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돼 있다면 네. 그 비교가 되어서 좀 괜찮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거의 뭐 비교 대상이 없네. 네. FFA가 지금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네네. 진짜. 근데 작년에 좀 마이너스가 많았네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네. 예. 그 디스플레이 순이익이에요? 쪽은 예, 이제 없었어요. 제조사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장비 기업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수주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주가 딱 끊겨버리면 이익이 이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그렇죠, 분야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 삼성도 이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조금 축소하거나 줄인다는 말씀 들었던 것 그거에 같은데. 대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 화면의 강자이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TV. 대형의 강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서로의 사업 영역이 다른데 지금은 서로가 경쟁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조업이잖아요. 네네. TV. 중국계 워낙 싸가지고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시장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밀릴 것 같았어요. 네, LCD 비싸다 이것도. 예. 네, LCD가 이제 그런데요. LCD는 이제 뒤에 이제 백라이트가 있는 이제 그런 디스플레이인데 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다 사업을 철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다 LCD TV 쪽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새롭게 키우고자 하는 분야는 OLED OLED. 쪽입니다. 네, 네. OLED. 그쪽은 상당히 유망하죠. 이것도 고부가 같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좀 이제 좀 안타까운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레저 업종이 있어요. 야, 진짜 이거 좀 안타깝지 않은 그 섹터도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요? 핫한 개인 분야도 있죠. 좀 레저에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예, 게임 일단은 업종. 레저 업종에는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 있고 네네. 여행이 있고 카지노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음악이 있는데 네네. 다 궁금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야, 너무 재밌다 이거.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게임은 지금 네. 작년에 또 최대 매출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완전 히 대박 쳤잖아요. 코로나19의 네. 최대 수혜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래도 1등인데 뭐 압도적으로 지금도 1등이네요. 워낙 NC소프트는 그 게임 업계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야구도 우승했어요. 네, 맞아요. 네, 김택진. 예, 그거 있잖아. 그 무슨 검이죠, 그거? 예. 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아, 예. 아무튼 그거 유명한 검인데, 네. 야, 그거 뽑는 거 진짜 퍼포먼스 되게 멋있었는데, 아무튼 NC소프트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 2등이 넷마블이네요. 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예. 예. 서머너즈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거기는 이거는 왜 주목받고 올해 그 서머너즈워의 어떤 새로운 버전들이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네. 그래서 그 증권사마다 지금 기업 그 컴투스의 주가를 지금 계속 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기대치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그리고 있는. 이제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게 수출도 많이 한다며? 네, 주로 이제 북미나 중국 이쪽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네. 중국은 지금 막혀 있는데 북미 쪽이 오히려 게임 그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아, 북미가? 네네. 아, 거기 또 이런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는군요. 네네. 하긴 뭐, 서머너즈 같은 경우에 그쪽이 커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가 또 그쪽 네. 보니까 맞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 카지노. 네. 강원랜드가 있네요. 아, 굉장히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죠. 네. 이게 순이익도 거의 지금 몇 개 안 되는 마이너스 기업 중에 네.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예. 카지노에서도 이제 그걸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있고요. 네.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랜드는 이제 외국인은 만약 내국인만 갈 수 있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외국인 카지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카지노가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이제 카지노도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제 구분해서 그러네요. 뭐 파라다이스 같은 데는 외국인 전용. 옛날 전나경 회장님 그 유명했던 네네네. 그분이 이제 모래시계. 카지노의 대부시죠. 예, 모래시계 나왔던. 처음 시작해가지고. 음. 지금도 거기 지금 경영진이 그분의 그 자녀분으로 그쵸, 알고 그쵸. 있습니다. 네, 거의 독점을 하셨던 네. 생각이 들고요. 제일 또 궁금한 게 여행 쪽이에요. 여행 쪽은 뭐 안타까운 업종이죠. 예. 지금 그 고용의 절벽도 맞기도 했고 지금 그 사업 보고서 보시면 그 매출액이 어느 정도로 다운이 됐냐면은요. 네. 그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번 2Q나 3Q 실적을 보시면 거의 90% 가까이. 그러니까 1,000억을 발생시켰던 기업이라면 네. 100억도 나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을 얼굴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금 다 뭐 휴직 상태이거나 그러면서도 계속 좀 정리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해는 좀 코로나19가 좀 진정돼서 한다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그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좀 올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난티라는 데가 있는데 아. 이게 대북 관련 좀 네, 맞죠? 금강산 호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있을 때 있을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또 네네네네. 그게 크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아무튼 여기 리더 쪽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가장 피부적으로 접했던 특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진짜 대표적인 예, 그런 것들이 있네. 혹시 여기에 요새 웹툰 있잖아요. 웹툰. 네, 웹툰은 그것도 엔터테인먼트에 있습니다. 아, 그건 이쪽이 아니라?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야, 그것도 이번에 알게 됐네요. 웹툰은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기준에 의해서. 예,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이 있어요. 네네. 제일 또 핫한 업종 중에 하나일 텐데. 아,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걸 쓰면서 네. 가장 좀 자신 얻기도 했고 제가 이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자신 없어 하면서 하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주식적으로 가짜를 가끔 하는데 늘 여기서 물려요. 네. 다른 분야도 그야말로 하겠는데. PDR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드림의 이게 영역입니다. 진짜 지금 솔직히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 너무 네, 많아요. 네, 그렇죠. 저는 매출이 없는데 상장이 돼 있다는 게 안 믿어졌어. 근데 여기는 대부분 매출이 없더라고요. 보통 특례 상장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 매출액이 없어도 이렇게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케이스로 상장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많이 따놨다가 이걸로 맨날 손해를 봐요. 근데 또 이걸로 또 그 인생 역전을 또 하신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워낙 많이 그래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운의 야, 영역이기도 나는 하고요. 도박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종목이라서 아무튼 그건 생각이 나서 이거는 이제 코멘트 주실 거 있어요? 네, 바이오 지금 쪽은? 같은 예. 경우에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셀트리온. 네. 네,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있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그 시밀러 분야에 좀 들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것들이 있네요. 네, 그 두 예. 개가 원투죠. 원투 네. 기업이고. 근데 이제 이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셀트리온의 어떤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좀 그런 좀 이슈가 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 승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이슈화됐던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가 달라요? 아, 이게 이제 그 셀트리온은 합치면은 1등인데. 네. 근데 셀트리온은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유통하는 그냥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산하에 헝가리 법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셀트리온에서의 매출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자산으로 잡혀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이 헝가리 법인의 재고자산을 묶여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재무제표를 좀 보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에 대한 의문부를 많이 표시하는 게 사실입니다. 야, 여기는 뭔가 좀 복잡합니다. 예, 이게 무슨 네, 서정진 회장님의 워낙 그런 어떤 그 활약도 어떻게 계시고 보면 이게 절세 전략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 보면. 내막은 좀 네. 모르겠는데 저도 좀 의문부를 많이 표시하는. 저희도 이제 법인 쪽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법인을 쪼개야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세율이 올라가니까 막 그런 것들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전 몰라요, 진짜.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뭐좀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시간이 뭐 1시간 가까이 돼가고 일단 좀 끊었다가 될 것 같아요. 1분 그렇죠. 요만큼 하시고 2부에서 좀 다른 업종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1분 요만큼 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